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대통령 연설문의 그 심각한 수준, 그 수준이 대단히 형편없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청와대 연설문은 지난 6월 6일 국립현충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 추념사 연설문을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립현충원이라는 데 대해서 잠시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죠. 국립현충원에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기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립현충원에는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 죽은 자를 사자라고 하고 살아있는 자를 생자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도 아닙니다. 그러나 생자는 사람이고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국립현충원을 찾은 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겠죠. 대체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 사자를 기릴 것인가 아니면 생자를 기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국립현충원에는 이번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자는 이름만 있죠. 비석이 있든 공분이 있든 상관없이. 그러면 이번에 국립현충원에서 거행한 그 기념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곳을 찾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 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립현충원에서 현충일 기념식을 할 때 그곳에 초청받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좌석에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겠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대통령이 그곳에 온 어떤 그 유공자를 특별히 예우해서 모셨다, 그러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 현충일에서 거행한 이번 기념식인가, 추념식이라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 현충일에서 거행하는 그 식은 산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하나씩 정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국민 A가 있고 국민 B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 A를 국가가 기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즉 국가유공자 같은 사람을 예로 들어보지요. 그러면 국가가 기리는 국민 A와 국가가 기리지 않는 국민 B가 있을 때 A와 B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 앞에서
헌법 앞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같지 않은 국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평등에 관한 조문이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살아있는 사람은 기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들에게 국가는 칭찬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칭찬의 방식은 훈장을 준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특별 대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으로서 차이가 날 만큼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은 물론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번 현충일 예식이 그곳에 모인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현충일 예식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선 가장 앞줄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라든지 정부에서 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국회에서 간 사람들, 국회는 입법 정부입니다. 또 법원에서 간 사람들, 법원은 사법 정부이지요. 이 세 개의 정부는 대등하며 서로 같은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곳에는 그 국가 유공자의 유족 가족이 갔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유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그냥 유가족이라고 하면 국가 유공자의 유가족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보훈처의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게 되면 국가 유공자의 유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대단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냥 유가족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하면 유가족이 되죠. 그리고 생존해 있는 국가 유공자도 그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생존한 국가 유공자는 그곳에 추념식의 추모의 대상이 되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추모하지 않죠. 그래서 그곳에 참석한 국가 유공자 역시 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온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군인이나 학생이나 경찰도 있을 것이고 또 언론사의 직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추모의 예식을 지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신들이 추모받으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 사람들은 대통령의 손님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모식을 하기 위하여 모인 추모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현충일 예식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추념사를 직접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 사자가 없습니다. 국가 유공자가 들어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저 같이 예식을 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름을 부른 것이죠. 62번째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거룩한 영전 앞에 깊이 고개 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상 보아서 누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 앞부분의 주어는 이렇게 될 겁니다. 나 문재인이 이렇게 되겠죠. 나 문재인이 영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가족을 조국의 품에 바치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줄에서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로 머리를 한번 숙인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 앞부분에도 나 문재인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나 문재인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전부 손님이나 방청객처럼 앉혀놓고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이 희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죠. 근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싫다고 발버둥 치면서 끌려가서 당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말은 희생한다는 것보다는 희생되다, 희생당하다, 이런데 더 잘 어울리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희생이라는 말을 요즘에는 자발적인 경우에도 쓰고 있죠. 그러나 어감상 그다지 편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조국의 품에 바치신 유가족이랬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유가족이 그냥 유가족이 아니고 국가 유공자의 유가족이죠. 그런데 대체로 가족보다는 후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국가 유공자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또 6.25 전쟁 때 전사했다든지 해서 세월이 대단히 많이 흘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족들은 그 당사자가, 그러니까 가족보다는 유족 쪽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특히 독립운동을 했을 때, 그것이 1945년 이전까지의 기간인데 거기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독립운동자 A씨가 있다고 했을 때 독립운동자 A씨를 국가에 바친 유가족이 살아서 2017년 이 행사에 참가한다 하는 것은 좀 쉽지 않겠죠. 그 사람의 수명이 있으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조국의 품에 바치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국의 품에 가족을 바친 것이겠죠. 조금 단순하게 문장만을 보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2017년 이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이 그 가족을 등 떠밀어서 전쟁에 나가게 하고 독립운동을 하러 가게 하고 그렇게 국가에 바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문장만을 보게 되면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나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사람이나 이 국가유공자는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로 위에서 희생이라는 말을 썼지요. 그러니까 유족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진 것이죠. 자, 이렇게 꼬치꼬치 따진다고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심하지 않습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철저히 구조적으로 앞 뒤의 관계가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어를 다루는 그 두뇌의 그 논리회로가 담당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따졌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논리 구조가 어긋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조국의 품에 바친 유가족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을 제물로 바치신 여러분, 이 제물을 부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이지 맙시다. 그러면 그 여러분은 스스로 가족을 바쳤죠. 그런데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로라고 한다면 스스로 바친 게 아닌가요?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바친 것일까요? 그때 위로가 필요하겠죠. 그냥 이 경우에는 감사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나 문재인이 이렇게 합니다 라는 내용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제일 먼저 시작할 때 그랬죠.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손님이 아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과 문재인 대통령은 똑같은 추모 집단이다. 그렇다면 나 문재인만 추모하고 여러분은 손님으로 앉아 있어서 되겠는가?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민과 항상 괴리되어 있는, 국민은 건너편에 있고 자기는 혼자 떨어져 있는 모습이 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념사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다면 다른 추념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여러분,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44번째 현충일을 맞아 조국의 신명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신님들이 어떻게 지킨 조국의 사나이며 민족의 운명입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고 조국을 되찾겠다고 한반도 전역에서 혹은 중국 대륙과 연해주에서 그리고 이름 모를 이역의 산하에서 목숨을 바친 가신님들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낸 공산 침략의 저지역 독립이었습니다. 조국의 재단 위에 뿌려진 수십만 용사들의,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자유이며 독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선 이 땅 위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마다 가시님들의 혼백이 서려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나 문재인은, 나 김대중은 이런 거 없죠. 곳곳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청계천변 다락방 작업장의 여성 노동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애국자 대신 영웅이라고 불렸던 그분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것이 애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런 것을 읽을 수 있죠. 나 문재인이 여러분 국민에게 가르쳐 주겠다. 애국이 뭔지. 이것이 애국이다. 내가 애국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애국이다. 그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계천변의 재봉틀 일을 하는 노동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은 어느 노동자 한 사람의 땀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 노동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애국자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애국자는 개인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 한 사람, 그의 노력을 높이 산 것이 아니고 하필이면 청계천변에서 재봉틀 일을 하던 노동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대목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저 사람이 전태일을 얘기하고 싶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든 그 기대에서는 어긋나고 이제 여공을 이야기했죠. 근데 여공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공 한 사람한테 왜 잘해주지 못했어? 왜 그를 애국자라고 부르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공을 뺀 모두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여공을 위해서, 여공이 소중해서 영세 기업주도 버렸고 모든 기업가, 정치인들, 그리고 이 땅의 국민 모두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재봉틀 일을 하던 여공과 나머지 다른 사람들, 이들을 대립관계로 파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립관계로 파악을 해서 여공을 집어든, 여공 쪽에 손을 들어준 사람은 물론 작은 아픔, 개인의 어떤 그 사정들, 이런 것은 잘 챙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자라든지 그 개인의 손을 직접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잘해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국가의 대통령은 손이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5천만에게 있는
1억의 손을 잡을 수 없죠. 그래서 대통령은 그 중에 어느 한 손을 잡으면 안 되는 지위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래알 하나는 볼 줄 알지만 넓은 해안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풀 한 포기는 들여다볼 수 있지만 넓은 숲이나 산림 전체를 내려다볼 눈이 없다는 것이 이 몇 줄 안 되는 글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이 애국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애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국민은 그가 가르쳐 주는 대로 거기에 따라야 하겠죠.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국민을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무례한 이야기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의 추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선 저를 비롯하여 온 국민은 가신님들의 거룩한 희생 속에 지금 조국을 위한 올바른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참다운 나라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 선열과 호국 영령으로부터 이를 배우면서 그분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나라 사랑과 헌신의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내가 애국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라. 이런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포함하여 온 국민이 이 가신님들, 우리의 그 호국 영령들, 애국 선열로부터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배우고 있다. 지금 배워서 그것을 명심하겠다. 이런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 이 문장 수준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는 동안 목숨을 바친 조국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38선은 45년 이후에 생겼죠. 38선이라는 의미는 그 원래 있었던 북위 몇 도선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통행에 장애가 생긴 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건국, 대한민국 건국을 기준으로 보아서 1948년에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휴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38도선이 남북의 왕래를 막고 있던 것과 다르게 그것은 협약에 의한 것이었고, 휴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이후에 북쪽으로 영원히 갈 수 없는 전쟁이 멈춰있는 선으로서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휴전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1953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는 기간, 이것은 1948년에서 1953년까지의 기간으로 일단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목숨을 바친 조국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겠죠. 이 기간 동안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은 전선을 따라 늘어선 수백 개의 고지마다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찾고자 피 흘렸던 우리 국군이 있었습니다. 문장의 호응 관계로 보았을 때 이 기간은 그렇다면 좀 더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48년에서 53년까지라는 그 기간이 아니라 북한 불법 점령 집단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한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휴전회담이 진행되던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의 기간으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기간에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오늘날의 그 휴전선으로 설정되는 그 지대가 그곳이 영원히 어떻게 보면 잠정적이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일단 국경선 비슷한 것으로 설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 뼘의 땅이라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군들은 목숨을 바쳐서 싸웠죠. 그래서 이 휴전회담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전선은 휴전선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선은 수백 개의 고지가 있는 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철원 백마고지, 양고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이름 없던 산들이 용사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이 철원과 양구 이 지역에는 어째서 산의 이름이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름 없던 산들이 산에 정말 이름이 없었을까요? 이름 없던 산들이 용사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명백하게 문장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무명용사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일단 산은 이름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48년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 이름이 있었겠죠. 전쟁의 비극이 서린 슬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조금 확인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의 비극이 서린, 지금 이곳의 이름 없던 산들이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름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계속 없다고 하면서 전쟁의 비극이 서린 슬픈 이름이 붙여졌다. 그렇더라도 백마고지라든지 단장의 능선, 피의 능선은 산 이름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전쟁의 비극이 서린 슬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보면 어떤 것입니까? 단장의 능선, 피의 능선 그 뜻만 보게 되면 아주 끔찍하고 슬프고 지우고 싶은 그러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도 그런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앞에서 한 이야기하고 충돌이 됩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전투는 끔찍하고 지우고 싶고 비극이 서리고 슬픈 것이 아니고 아주 의욕적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죠.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찾고자 피 흘렸던 우리 국군입니다. 이 국군은 슬프고 우울하고 운명에 떠밀려서 거기 가서 싸우다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의 땅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그 의지, 그 결단으로 달려들었던 것이죠. 자신의 결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위험한 곳에 용감하게 달려드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의 행위를 비극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어떤 사고의 갭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이 전쟁의 비극이 서린 슬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6.25 때 이 단장의 능선에서 싸웠던 우리의 그 국군의 심리 상태하고는 전혀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5천만의 인식과도 다릅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인식과도 다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의 호국 영령, 애국 선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계 상황까지 이른 도전 속에서도 얼마나 굳은 조국애와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응전했는가 하는 모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곳을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단장의 능선, 피의 능선이라는 그냥 듣기에는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이름, 그것은 굳은 조국애와 필승의 신념으로 했던 응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대중 대통령의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과연 정치인의 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소녀적 인식이라고 할까요? 대단히 약하고 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구를 살펴보죠. 아직도 백골로 묻힌 용사들의 유해, 단 한 고의 유골이라도 반드시 찾아내 이곳에 모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장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아직도 라는 말은 무엇인가 바르게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바른 것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때 아직도 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바로잡히지 않은 겁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러면 아직도 백골로 묻힌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잡히지 않은 것은 백골로 묻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무엇이 백골로 묻힌 것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주 엉뚱한 결과가 됩니다. 이 용사들의 유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백골로 묻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백골로 묻혔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모순된 것인지 발견하셨죠? 이렇게 되면 맨 처음에 백골을 묻은 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백골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백골을 만들어서 묻었겠습니까? 어쨌든 청와대 연설문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과거 전쟁 시기에 사람을 백골을 만들어서 묻었고 지금도 아직 백골로 묻혀져 있고 그래서 그 용사들의 유해를 이제 찾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단 한 구의 유골이라도 반드시 찾아내 이곳에 모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단 한 구의 유골이라도 찾겠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찾을 수 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유골을 찾을 수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여러 구의 유골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단 한 구의 유골이라도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쓰느냐 하면 사실은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온갖 노력을 다해서 단 한 구라도 반드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용사들의 유해를 단 한 구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은 틀렸죠. 여러분이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단 한 구의 유해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추념사의 내용입니다. 전장의 부상을 안고 전우의 희생을 씻기지 않는 상처로 안은 채 살아가는 용사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장은 전쟁터를 가리키죠. 전쟁터, 전장의 부상을 안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이겠습니다. 그 부상을 당한 사람이 그 부상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게 바로 쉼표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것도 같이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전우의 희생을 씻기지 않는 상처로 안은 채 살아갑니다. 이 전우의 희생 부분에서 좀 이상한 것이 상처는 씻어서 없앱니까? 상처가 씻으면 없어지나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상처는 씻어서 없애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의 일반적인 용례와는 맞지 않죠. 그런데 이 상처가 씻어지지 않는 것, 그 사실이 용사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용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누구냐, 무엇이냐 하면 전우의 희생입니다. 전우의 희생이 용사들에게 고통을 주죠. 그러면 이 용사들에게 가해자가 되는 것은 희생한 전우의 희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전우가 희생됐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옆에서 다른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나는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상처를 입는 이런 용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아마도 이럴 겁니다. 그러고도 용사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무 쉽게 주위로부터 피해를 보죠. 용사는 용감한 사람 아닌가요? 이 문구가 앞뒤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썼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대통령이 추념사로 낭독을 했던 것이죠. 대통령을 수준 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연설문 작성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 가운데 또 다른 문구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품속에 있던 태극기가 고지쟁탈전이 벌어지던 수많은 능선 위에서 펄럭였습니다. 우선 독립운동가가 품속에 넣고 다니던 태극기,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태극기하고는 그 문양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운동가의 품속에 있던 태극기가 이 1951년에서 53년 그리고 휴전선을 따라서 있었던 그 수많은 능선 위, 그 고지가 있는 능선 위에서 펄럭였다고 했죠. 아주 그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태극기가 이때 휘날릴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쉽게 동의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태극기가 능선 위에서 펄럭인다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능선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산비탈입니다. 지금 이곳은 고지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산 비탈의 위쪽 그 높은 부분에 고지가 있습니다. 고지는 높은 지대라는 뜻이 있지만 보통은 그곳에 어떤 군사시설 같은 게 좀 있고 군인들이 점령을 해서 아랫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용도로 고지를 점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꼭대기, 정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높은 지대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산 비탈을 올라가서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만일 그 능선 위에서, 즉 능선을 올라가는 군인들이 능선을 타고 올라가죠. 능선을 올라가는데 태극기가 그곳에 펄럭이고 있으면 적군의 총알에 맞기 십상이겠죠. 사극을 보면 과거 일본인이라든지 이런 아니면은 더 옛날 사람들을 보면 무슨 깃발 같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도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현대전에서는 그렇게 가게 되면 몰살당합니다. 이 전쟁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를 그 등 뒤에 색을 메고 거기에 태극기를 꽂았다고 흔히 상상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것은 비현실적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수많은 능선 위에서 펄럭였습니다. 하지만 이 능선 위에서란 능선에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선과 위에서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능선 위라고 본다면 이 위는 위쪽으로 풀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가 됩니다. 능선의 위쪽에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그러면 이 능선의 위쪽에는 고지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결국은 고지라고 봐야 합니다. 능선의 위쪽은 거기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고지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지를, 태극기가 펄럭이는 고지를 쟁탈하려는 사람은 국군입니까? 인민군입니까?
지금 이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지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태극기를 등에 꽂고 능선을 올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작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고지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데 고지쟁탈전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서술자가 말하는 싸우고 있는 사람은 인민군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 이것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나온 이야기치고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반역자라니요. 이것은 이날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추모식을 하기 위해서 모인 추모단을 향해서 이 행사에서 있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인 것입니다. 그 대상이 추모단 내지는 국민인 것이죠. 반역자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반역이라는 말은 반역죄로 이어지죠. 그런데 반역죄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 있는 어떤 형벌 규정에도 없는 죄명입니다. 반역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내란, 외환 이런 것은 있어도 반역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역이란 그 대상이 왕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헌법주의 국가, 국민 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 그러니까 이때의 국민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서 일종의 반역을 했다 하는 것을 내란죄 혹은 외환죄로서 다루고 있죠. 그러나 이 반역죄라고 하는 것은 군주 1인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반역죄는 군주 주권 시대에 사용하던 용어이고, 이 반역이라고 하는 범죄는 왕을 향한 범죄가 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반역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반역죄가 있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결국 반역의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반역이라는 말이 국민 주권주의를 부정하는 군주 주권주의 시대의 말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국가는 군주입니다. 군주의 것이죠. 그래서 반역죄는 왕에게 반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반역자라고 한 것은 나에게 덤비는 자라는 뜻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공식 석상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해석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나 문재인에게 반역하면 심판받는다. 이때 심판은 왕이 합니다. 문재인은 왕이다. 이런 선언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추모단 속에 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역할까요? 국회의원이 반역하면 심판을 받는다. 법원의 법관이 반역하면 심판을 받는다. 아니면 언론사 직원이 반역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국민을 갈갈이 찢어놓고 국민을 위협하는 모습을 그만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공포로 사람을 다스리는 전제군주의 모습이죠. 21세기에는 보기 드문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를 가지고도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역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역사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대드는 내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헌정사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헌정사를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그 현충일 추념사를 조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제하의 독립운동 세대와 나라의 기틀을 세운 건국 세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반공 세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경제를 일으킨 근대화 세대, 또한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민주화 세대, 그리고 외환 위기의 극복을 위해 헌신한 오늘의 세대 등 모든 세대가 각기 우리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그래 써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과거,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우리 인간이 아직 그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는 이 시간의 힘, 시대의 힘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추념사를 소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도끼와 원망과 복수심을 빼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말과 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추념사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 보았던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잘못 전해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념사에서 나타난 모습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끔찍한 독재자의 만보를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속마음이 마구 새나오고 있었죠. 국민들한테 그 내용들이 읽혀버린 겁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청와대의 연설문 담당자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을까요? 이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이쯤에서
연설문 담당자를 바꿔야 하겠죠.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